새하얀 대리석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방향제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이 공간의 정적은 강지훈에게 익숙한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을 긁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 아래로 감춰진 긴장감을 애써 억누르며 VIP 병동의 대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관자놀이를 지끈거리게 하는 두통은 최근 몇 주 동안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유진그룹의 총수였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바뀌고 시장의 흐름이 요동쳤다. 그런 그가 지금은 평범한 환자처럼 의사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그를 둘러싼 환경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병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오고 최고 의료진이 그의 검진 하나를 위해 팀을 꾸리는 오직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공간이었다. 지독한 두통의 원인은 명확했다. 숙적이자 경쟁사인 태성그룹과의 지독한 싸움 때문이었다. 태성의 최만식 회장은 시장의 질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늙고 교활한 맹수였다. 그는 유진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고 해외 시장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준비하며 지난 몇 달간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회장님 곧 순서입니다.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던 김 비서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무심코 대기실 반대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자와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고 아이는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만지작거렸다. 평범하고 따스해 보이는 풍경이었다. 지훈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순간 지훈의 숨이 멎는 듯했다. 여자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정돈해주기 위해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옆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익숙한 턱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오똑한 콧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이 그가 단단하게 쌓아 올린 이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연, 그의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7년 전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단 한 통의 편지,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없이 지훈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갔다는 소식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증발은 그의 인생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남겼고 그를 지금의 냉철하고 무자비한 기업가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었다. 왜 떠났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제 와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인지. 하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옆에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는 순간 지훈은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그를 닮아 있었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한 붕어빵 같은 얼굴, 까맣고 깊은 눈동자,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심지어 살짝 찡그리는 미간까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많은 인수합병과 전략회의를 통해 단련된 그의 명석한 두뇌는 이 상황 앞에서 완전히 기능을 멈췄다. 7년. 아이는 기껏해야 6살 정도로 보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 지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토끼처럼 겁에 질린 눈빛, 창백하게 질려가는 낯빛. 그녀는 황급히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 방어적인 몸짓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알아봤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그녀 뒤에 서 있는 강지훈의 얼굴을 한 아이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 저편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마치 7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연기처럼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지훈은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관자놀이를 짓누르던 두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내면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분노, 혼란,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까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김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지훈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방금 전의 충격과 혼란을 강철 같은 의지력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유진그룹의 총수 강지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비서, 방금 나간 여자와 아이, 7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아내. 내가 놓친 아주 작은 먼지 하나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한 남자의 흔들림 없는 결의였다. 유진그룹 본사 7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발 아래의 별들처럼 반짝였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에 점들일 뿐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왕국이 고독한 성체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더 이상 두통으로 아프지 않았다. 대신 7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열리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지훈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유진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가동했다. 국가정보원 출신들로 구성된 그룹의 정보팀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 여자와 아이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저 기다렸다. 그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였지만 이번만큼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7년의 공백은 그리 쉽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편린들이 떠올랐다. 벚꽃이 흩날리던 5월의 캠퍼스 의학 서적을 옆에 끼고 환하게 웃던 22살의 윤서연. 그녀의 웃음소리는 청아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늘 따뜻했다. 야망과 냉소로 가득했던 그의 대학 시절에 그녀는 유일한 빛이자 안식처였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누구보다 믿어주었고 그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그는 최고의 경영이니 그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약속했다. 그는 그녀에게 졸업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끼워주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가 살던 자취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은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급하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그 어떤 친척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금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사랑은 배신이었고 믿음은 어리석음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렸다. 감정은 사치였고 약점은 곧 패배였다. 그는 유진그룹을 물려받은 뒤 피비린내 나는 경쟁 속에서 승리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모두가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그의 텅 빈 내면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그의 아이와 함께 나타난 것이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서 윤서연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병원에서 강지훈을 마주친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오직 아들 민준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리고 오직 엄마로서의 삶을 택했다. 유능한 의대생이었던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작은 소아과에서 조용히 일하며 아들을 키웠다. 민준이가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서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아이는 지훈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가끔 민준이가 무심코 짓는 표정이나 말투에서 서연은 지훈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빠에 대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공포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7년 전 그녀를 찾아온 한 남자, 그는 최만식 회장의 수하였다. 그는 아무런 위협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말했을 뿐이다. 강지훈의 곁을 떠나라고, 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지훈이 앞으로 쌓아 올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며 그녀와 그녀의 가족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서연의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의 비리 자료가 담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조용한 협박이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기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존재가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떠나기로 결심한 직후였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알린다면 그의 성격상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 최만식의 표적이 되어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김 비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윤서연 씨의 과거 7년간의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도 없고 금융거래 내역도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현재 그녀가 사용하는 이름은 박선영이라는 가명이며 의사 면허 또한 위조된 신분으로 재발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기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살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단순히 잠적한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녀의 신상 정보를 모두 지우고 관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병원, 거주하는 아파트 모두 차명으로 계약되어 있고 모든 생활비는 현금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 통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지훈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다. 서연의 실종과 은둔 생활 뒤에는 거대한 배후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는 유진그룹의 정보팀조차 쉽게 뚫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을 숨긴 여자와 그녀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강지훈은 행동하는 남자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김 비서를 통해 윤서연, 아니 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일과를 손바닥 보듯 파악했다. 그녀가 일하는 소아과, 아들 강민준이 다니는 유치원, 그리고 그들이 사는 작은 아파트까지. 그는 그녀를 가장 고립시킬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계산했다. 그것은 바로 민준이가 유치원에 있고 그녀가 병원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장을 보러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평소에 그라면 수십 명의 수행원과 경호팀에 둘러싸여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의 야구 모자를 눌러쓴 채 홀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감출 수 없었다. 잠시 후 익숙한 인형이 공원 입구에 나타났다. 하얀 의사 가운 위에 카디건을 걸친 서연이었다. 서연은 장바구니를 든 채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다. 고개를 든 그녀의 눈이 다시 한번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지훈. 그가 바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을 묶었다. 또 도망칠 건가? 윤서연. 7년 전처럼 그리고 이틀 전 병원에서처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빛은 7년 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상처와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무슨 일이죠? 강지훈 씨,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 사이도 아니다. 지훈이 허탈한 듯 웃었다. 내 얼굴을 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 아이, 내 아이 맞나?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요. 당신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모든 게 위험해져요.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좁혀졌다. 위험 내 신분을 지우고 7년 동안 유령처럼 살게 만든 그 배우가 위험하다는 건가? 네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알아. 지훈의 말에 서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지훈은 목소리를 낮췄다. 누구지 누가 너를 협박했나 말해. 서연아, 내가 전부 끝낼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한편 태성그룹의 회장실에서 최만식은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음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70대 노인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한 눈빛이 번뜩였다. 그의 충실한 수하가 강지훈이 변장까지 한 채 윤서연과 접촉한 사실을 사진과 함께 보고한 참이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강지훈 그놈에게 아직 저 계집이 약점이 될 줄이야. 최만식은 7년 전을 회상했다. 당시 유진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강지훈은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 유일한 약점은 바로 윤서연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제거했다. 그녀를 협박해 지훈의 곁에서 떼어놓음으로써 지훈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거세하고 예측 가능한 상대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하는 듯했다. 감정을 잃은 강지훈은 더욱 냉혹한 경영인이 되었지만 그만큼 예측하고 상대하기는 쉬웠다. 하지만 최만식은 강지훈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어 유진그룹을 거대하게 성장시키자 위협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강지훈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윤서연과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최만식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강지훈이 제 발로 약점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어.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됐다. 그는 수하에게 명령했다. 그 의사 계집에게 경고를 보내. 그리고 그 꼬만 여성 눈도 떼지 말고 감시해. 강지훈이 감히 내게 대항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지훈과 서연 사이의 팽팽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었다.
지훈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서연의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성그룹 최만식 회장이었어요.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협박했어요. 당신 곁에 머무르면 당신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겠다고 했어요. 난 당신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근 자신을 집요하게 공격해오던 태성그룹, 그리고 서연을 사라지게 만든 배우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최만식 그 늙은 뱀 같은 자가 자신의 인생을 2번이나 망가뜨리려 한 것이다. 한 번은 사랑을 빼앗아갔고 이제는 그의 회사와 새로 찾은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지훈의 눈에서 분노의 감정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사리와 냉철한 결의가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새끼를 위협받은 최상위 포식자였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더 이상 너와 민준이가 숨어 살게 두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강지훈의 세상은 재편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아버지이자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을 응징해야 하는 제왕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며 가장 완벽한 복수 구간이 전쟁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바로 윤서연과 강민준의 안전 확보였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연의 작은 아파트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말이 없는 경호원들과 김 비서가 서 있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아들 민준이를 뒤로 숨겼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이런 위험한 곳에 둘 수 없어. 나와 함께 가야겠어. 당신과 민준이를 위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서연은 망설였다. 그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민준이의 동그란 눈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최만식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민준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눈을 맞췄다. 안녕 꼬마 신사. 잠시 아저씨랑 같이 멋진 곳으로 이사가지 않을래? 민준이는 낯을 가리면서도 지훈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동질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가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다. 유진그룹이 보안을 위해 특수 목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외부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요새였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감시 체계, 그리고 신원이 확인된 최고의 경호 인력들이 배치되었다. 서연은 압도적인 호화로움과 삼엄한 경비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가 7년간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다. 가족의 안전을 확보한 지훈은 곧바로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그는 유진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비밀 전략 상황실로 핵심 인물들을 소집했다. 워룸이라 불리는 이곳은 그룹의 가장 민감한 작전들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심장부였다. 정보팀장, 법무팀장, M&A 전문가, 그리고 김 비서까지 지훈의 가장 신뢰하는 정예 멤버들이 그의 앞에 섰다. 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에 태성그룹의 조직도와 재무 구조를 띄웠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태성그룹의 방어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우리의 목표는 해체다. 최만식 회장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것이다.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필요하다면 그 경계를 넘어서는 방법까지 동원한다. 그의 선전포고에 워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지훈의 지휘 아래 유진그룹의 막강한 자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지훈의 전략팀은 해외에 설립된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태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태성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들이 익명의 정보지를 통해 금융가에 교묘하게 퍼져나갔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태성의 주가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공격은 법적인 압박이었다. 유진의 법무팀은 과거 태성그룹이 저질렀던 산업 스파이 행위, 불공정 거래 특허 침해 등 그동안 전략적인 이유로 묵인해왔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수십 건의 고소와 고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최만식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그는 법정을 오가며 해명해야 했고 그의 부도덕한 이미지는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세 번째 공격은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지훈의 정보팀은 최만식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비자금 흐름,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사생활까지 마치 거대한 그물로 물고기를 몰아가듯 정보팀은 최만식을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해 나갔다. 그들은 최만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성벽을 아주 작은 균열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최만식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가 강지훈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마치 안개처럼 실체가 없었다. 모든 공격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였다. 그는 반격하려 했지만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제국은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오랜 사업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고 정치권의 비호 세력들은 연락을 피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태성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하락하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펜트하우스에 있는 서연이었다. 지훈 씨, 민준이가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전해줘. 전화를 끄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이 잔혹한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다. 그의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강지훈이 쳐놓은 그물은 최만식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정관계 인맥들은 등을 돌렸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문이 파다했고 오랜 동업자들마저 등을 돌렸다. 최만식은 자신의 호화로운 회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사방이 막힌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평생을 포식자로 살아왔지 사냥감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궁지에 몰린 늙은 맹수는 이성을 잃고 가장 원초적인 발톱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주식이나 법률 따위의 점잖은 싸움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강지훈이 자신에게서 돈과 명예를 빼앗아 가고 있다면 자신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피를 이은 아들 강민준이었다. 최만식은 자신의 가장 잔인하고 유능한 해결사를 호출했다. 아이를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 무렵 지훈이 마련해준 펜트하우스는 서연과 민준에게 점차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과 불안함은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깃들었다. 지훈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녁이면 이곳에 들렀다.
그는 서툰 솜씨로 민준이와 놀아주었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그를 아저씨라 불렀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도 평화로웠다. 지우는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7년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파트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스프링클러가 터져나오고 복도에는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혼란이 순식간에 펜트하우스를 덮쳤다. 회장님, 실제 화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소란입니다. 경호팀장의 다급한 외침이 인터컴을 통해 들려왔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것은 유인책이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외쳤다. 서연아, 민준이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 절대 나오지 마.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펜트하우스의 강화유리로 된 발코니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 여러 명이 밧줄을 타고 발코니를 통해 순식간에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용병들이었다. 경호원들이 즉시 대응했지만 상대의 기습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지우는 옆에 있던 무거운 대리석 스탠드를 뽑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한 경영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늑대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괴한의 머리를 스탠드로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한 명이 쓰러졌지만 다른 괴한이 그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지우는 잠시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지며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김 비서와 남은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적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혼란을 틈타 괴한 중 한 명이 서연이 숨어있는 침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안 돼. 서연의 비명이 거실을 갈랐다. 지후는 자신을 막아서는 두 명의 괴한을 미친 듯이 뿌리치고 침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괴한은 겁에 질려 우는 민준이를 어깨에 들쳐매고 다시 발코니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준아, 지훈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지훈은 눈이 뒤집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발코니 난간을 넘어 괴한이 매달려 있는 밧줄을 붙잡았다. 수십 층 아래가 아득하게 보이는 아찔한 높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아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밧줄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가 괴한의 등을 걷어찼다. 공중에서 두 남자의 격렬한 사투가 벌어졌다. 괴한은 아이를 든 채로 저항했지만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버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우는 괴한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외쳤다. 아이를 놔. 괴한은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결국 민준이를 놓쳤다. 민준이의 작은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순간 지우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아이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한 손으로는 밧줄을 다른 한 손으로는 아들의 생명을 붙잡은 채 그는 허공에 매달렸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괴한들이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위기의 순간 헬리콥터의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유진그룹의 보안팀 헬기였다.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섬광탄이 괴한들의 시야를 멀게 했고 저격수들의 정확한 사격이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켰다. 잠시 후 지훈과 민준이는 헬기에서 내려온 안전 로프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훈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기절한 민준이를 품에 안고 놓지 않았다. 서연은 울면서 그에게 달려와 두 사람을 부둥켜 안았다.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최만식의 경고는 명확했다. 그는 더 이상 선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처절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협상도 전략도 없었다. 오직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다. 민준이의 납치 미수 사건은 모든 것의 기폭제가 되었다. 강지훈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이성마저 불태워버렸다. 그는 더 이상 체스판 위의 신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적의 심장을 찢어버리기로 결심한 야수였다. 그날 새벽 잠든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지우는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와도 같았다. 유진그룹 지하의 원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지훈이 들어서자 모든 팀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최만식의 모든 비리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수조원대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분식 회계 자료, 그리고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은밀한 녹취 파일까지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 지우는 김 비서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세상의 공개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언론사, 검찰, 금융감독원, 최만식이 숨 쉴 수 있는 아주 작은 틈도 남기지 마. 그의 명령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원룸 안의 모든 팀원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심판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과 방송사의 아침 뉴스는 태성그룹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강지훈이 제공한 자료들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태성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거래가 정지되었고 성난 시민들은 태성 본사 앞으로 몰려들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태성그룹 본사와 최만식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만식의 돈을 받고 그를 비호해주던 정치인들은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거대한 권력의 축 하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만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제국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를 돕겠다는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홀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아무도 없었다. 최만식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놈 짓이구나, 강지훈. 감히 이 늙은이를 물어뜯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예전과 같은 위압감은 없었다. 그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다. 지훈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최 회장.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분노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당신은 선을 넘었어. 7년 전 당신은 내게서 내 여자를 빼앗아갔지.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건드렸어. 지우는 책상 위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다. 녹음기에서는 최만식이 수아에게 민준이의 납치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만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도 왜 바로 움직이지 않았는지 궁금했겠지.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던 거야. 기업가 대 기업가로서 정정당당하게 싸울 기회. 하지만 당신은 내 아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 당신은 기업가가 아니라 그저 비열한 늙은 범죄자일 뿐이야. 지훈이 말을 마친 순간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만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만식 씨 아동 납치 교사 및 각종 경제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최만식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지배자로 군림했던 노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는 끌려 나가면서도 지훈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을 바로잡았을 뿐이다.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그는 무너진 제국의 폐허를 뒤로하고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차에 올랐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차 안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나야 서연아. 지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편안했다. 그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갈게. 그에게 집은 더 이상 차가운 저택이 아니었다. 서연과 민준이가 있는 곳, 그곳이 그의 유일한 집이었다. 최만식의 제국이 무너진 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태성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부패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무리 작업을 김 비서에게 일임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나 승리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세상은 이제 유진그룹의 회장실이 아닌 서연과 민준이가 있는 펜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다. 7년이라는 시간의 강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훈과 서연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종종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들 사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직 다 풀어내지 못한 과거의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지훈이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그는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미안해 서연아. 7년 전에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더 강했더라면 너와 민준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아니야, 지훈 씨.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7년간 각자가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리움에 대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두 사람의 상처를 부드럽게 씻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20대의 연인이 아니었다. 세상의 풍파를 겪고 아이의 부모가 된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어른이었다. 지훈에게 아버지라는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수합병보다 더 힘들었다. 그는 민준이에게 로봇을 사주었지만 어떻게 조립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동화책을 읽어줄 때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딱딱하게 읽어 민준이를 잠들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들에게 다가갔고, 민준이 역시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경호원들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한 채 그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민준이는 비눗방울을 불며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그 모습을 보는 지훈과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이가 잠시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지훈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안아 일으켰다. 괜찮아 아들, 아빠가 있잖아. 그 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7년간 꿈꿔왔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이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내가 당신과 민준이의 세상이 되어줄게.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굳건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강지훈 회장에게는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유진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사는 냉혈한이 아니었다.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서연과 민준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6시면 칼같이 퇴근했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를 놀라워하면서도 반겼다. 제왕에게서 인간의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가을 저녁 지우는 새로 이사한 집의 정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들만의 진짜 집이었다.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훈이 던진 공이 빗나가 대굴대굴 굴러왔다. 서연이 공을 주어 그에게 던져주자 지훈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미소였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이룬 그 어떤 업적보다도 위대한 것이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재회는 마침내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완성되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들의 세상에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